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논설위원님. 네. 지난번 특종 내셨던데요? 어느 특종을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특종이 많아서요? 특종이 두 개인데 여기 이제 페렌 마이크에서 하나 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그러면 오늘 두 개 특종을 다뤄야 되겠네요.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예.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유경수 여사의 지금 모습이 있으니까 그 부분부터 한번 특종을 다뤄보겠습니다. 예. 고 유경수 여사의 활동비 내역 네. 격리 장부가 공개됐죠. 우리 강찬호 기자님께서 사실은 공개를 한 내용입니다. 중앙일보에 아주 대특종으로 나왔던 기사였죠. 어떤 내용인지 좀 잠깐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내일 바로 모레면 8.15 78.15가 74년부터 기사 나면 50주년이 되는데 예. 이 74년 8월 15일 바로 광복절 이 기념식에서 유교사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교사 50주년이 됩니다. 이 50주년을 맞아서 제가 유교사를 수행했던 당시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이후 비서관으로 승진하신 김두영 비서관님을 제가 인터뷰했는데 네. 그분이 그 인터뷰하면서 그 기회에 50주년을 맞아서 그 본인이 직접 그 여사의 지시를 받아서 매일매일 여사의 활동비, 지금으로 말하면 특활비겠죠? 네. 특활비를 집행한 내역을 기록한 격리 장부 이것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저희 중앙일보에 공개를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사로 썼고 그 격리 장부 내용들은 일부 아예 원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기사를 보고 참 배울 게 많고 또 여사 역시 언터처블이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기자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가장 큰 요점은 이겁니다. 여사는 두 가지 경로로 대통령한테 이제 돈을 받는데 하나는 대통령이 남편이니까 그 부인과 애들 그 이제 집안을 위해서 부인한테 당신은 다 가정주부니까요. 여성부인도 가정주부니까 이제 월급을 준 것이 있고 그건 사적으로 여사가 쓰셨고 그다음에 이제 영부인으로서 대외 활동을 하니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금으로 치면 특활비 그걸 매달 약 20만 원씩 주시고 만약에 추가로 더 필요하면 그때 또 추가로 주고 뭐 이런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그 여사가 그럼 20만 원을 어디에 썼느냐 이게 그야말로 지금 감동인 겁니다. 정말 그 20만 원을 한 푼도 허투루 안 썼고 한 푼도 자기 사적으로 쓰지 않았고 모두 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썼다. 이제 그게 그 당시는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 김두영 비서관이 매일매일 여사의 지시에 따라서 그 특활비를 집행하면서 집행 내역을 뭐 가계부처럼 이렇게 다 장부에 적었고 이거를 매번 이제 일정 기간마다 여사한테 보여드려 갖고 이제 여사의 또 감수도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본인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른바 특활비 장부인 거죠. 그거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저 떠 있는 저게 이제 한번 크게 띄워 줘 보시겠습니까? 저것이 72년 6월. 자, 김두영 72년 6월이라고 써 있네요. 김두영 비서관은 71년부터 74년까지, 71년 9월부터 74년 8월까지, 그러니까 딱 3년간, 3년간 여사를 모셨습니다. 그 전에도 3년 정도 박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하고 다 친분이 있고, 그 3년 동안 사람 됨됨이를 눈여겨보신 두 분이 바로 김두영 비서관을 채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 대통령 내외는 이 자신들을 수행할 이런 부하들을 함부로 쉽게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만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무슨 청와대 내부에 뭐 우리로 치면 지금은 뭐 문고리니 십상시니 이런 논란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권력투쟁으로 뭐 차지철, 김재규 이런 사람들의 논란이 있었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경수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이런 비서 행정관들 이런 사람들 지금 논란이 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저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아까 말한 그 내용을 다시 이렇게 아까 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한번 그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확대를 해주세요. 그걸 좀 크게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저기 나옵니다. 조때가 72년 6월에 조때는 이제 30만 원. 저때 아마 이제 여기저기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30만 원 받으셨는데 그 이후를 보시면 달이 바뀔 때마다 7월 8일 날 2만 원. 그다음에 저 해를 넘어서 다시 언제죠? 저거는 72년 11월인가요? 역시 20만 원. 11월 12월 두 개네요. 다 20만 원. 그리고 저기 72년 7월도 20만 원. 다 그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매달 초에 20만 원씩 받으신 거예요. 그럼 20만 원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수표로 받습니다. 대통령이 수표를 줘요. 그럼 여사는 수표를 받자마자 바로 김두영 비서관한테 줍니다. 자기가 넣지 않아요. 김두영 비서관한테 주면 김두영 비서관은 또 바로 총무비서관실에 가가지고 총무실이라는 데가 이제 청와대 재정 국간직이니까 거기에 다시 줍니다. 그럼 총무비서관실에서 은행 같은 걸 통해서 20만 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그럼 현금을 김두영 비서관은 그대로 받아서 김두영 비서관 책상 서랍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여사가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써라 매일 아침에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 지시는 어떻게 내려오느냐? 그 전날
매일 여사한테 3, 40통씩 오는 민원 편지. 그 민원 편지를 바탕으로 그 여사 수행하는 김두영 비서관하고 그리고 여비서가 2명 있어요. 한 분은 통역이고 또 한 분은 여러 가지 이제 의정 같은 거 여성으로서도 좀 이제 수발해야 되는 거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이 저분이 이제 김두영 전 비서관이군요. 비서관님이신데 저분이 이제 40년생이어서 올해가 84세예요. 84세인데 굉장히 정정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혹시 기억이 흐릿하시고 뭐 이럴까봐 조금 걱정했는데 굉장히 건강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아주 기억이 또렷하시고 아주 그 분명하십니다. 굉장히 우선 건강 관리 잘하신 것도 참 저희가 그 축복인데 다시 그래서 아까 돌아가면 그 이제 이 김두영 비서관하고 그 비서들이 매일 40여 통씩 민원 편지를 보면 딱한 내용이 많아요. 그럼 그거를 다 저 여사 앞으로 뭐 예를 들어 뭐 신당동에 뭐 할머니 뭐 지금 자녀도 없는데 굶고 계신다고 하고 그 뒤에 그 보고서 뒤에 원본 편지 그대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떤 가공을 하지 않아요. 그 원본 편지 그대로 붙이고 또 어디 뭐 저 어디 공공 여중 뭐 3년생 뭐 집안이 가난해서 학비가 없어갖고 잘못하면 지금 어떤 그 좀 정학을 학교를 못 다니게 될 상황이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요점을 추려서 뒤에 원본 편지를 붙여서 저녁에 여사 방 쪽에다가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럼 여사가 저녁을 드시고 나서 그러고 이제 그 보고서를 다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야 이거는 빨리 도와줘야 되겠다 싶은 사람을 그 저 본인이 이 중에 누구 분한테 내일 얼마씩 드리세요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저걸 다시 한번 좀 확대해 보시면은 다 나오는 겁니다. 저기에 뭐 예를 들어 여기 어디 보면은 뭐 오중엽, 이동영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또 그다음에 어느 학교에서 지금 저 급식비가 어렵대더라. 그때는 뭐 급식하기도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정바가 부모회라고 있는데 매달 2만 원씩 꼭꼭 보내주세요. 이제 정바가라는 게 정신박야가 지금은 저 표현을 안 쓰는데 저 6월 30일로 돼 있는 예. 저기 그리고 또 보시면은 그 정바가 부모 이렇게 써 있네요. 정바가 부모에 2만 원, 20만 원, 2만 원 적혀 있잖아요 지출에. 그리고 그 위에 넷째 위쯤 올라가시면은 성남 서산군의 이모 씨 나환자. 저분한테도 5천 원 보내주세요. 여사가 특히 나환자분들 그때는 나환자라고도 안 부르고 뭐 정말 표현이 그렇습니다. 문둥이라고 옛날에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속설이 있었냐면 만지면은 그 사람 몸 만지면은 옵는다. 이 속설이 전염된다는 그런 그래서 이분들이 소록돈이 뭐니 이런데 다 그야말로 격리돼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찾아갔는데 여사는 전국 77개 나환자 다 찾아다녔고 그다음에 그때만 해도 만지면 옵는다 속설이 있었는데도 여사가 스스럼 없이 손을 잡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때 나환자들이 여사님이 오셨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드릴 게 없고 저희가 재배한 사과 몇 알을 저희들이 드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눈물이 나는데 거기서 바로 덥석 배워무신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나환자가 뭐 지은 작물도 사람들이 안 먹었어요. 근데 여사가 바로 거기서 덥석 배우면서 너무 맛있다고 그 순간 그 나환자들이 정말 펑펑 울었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저도 약간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그 워낙 나환자들을 이렇게 챙기시다 보니까 그 여사 돌아가셨을 때 전국의 나환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추모를 하고 그 추모 모임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나환자 출신 한하운 시인이 그 여사의 따뜻한 마음을 기리는 시도 그때 냈습니다. 정말 저도 지금 눈물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저렇게 해서 하트로 한 푼도 쓰지 않는데 지금 거 좀 확대 좀 해보세요. 저기 동그랗게 친 거는 영부인 옷감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볼 때는 이거는 여사 쓴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밑에 고대사학과 3년 뭐 정모양 적혀 있죠. 저게 바로 고대사학과 3년 2년인가 2년 정진영이요. 저분이 그때 이제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까 학비 3만 원 보낸 거예요. 저 다 저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어깨동무 저것도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본인이 운영하는 어깨동무 그 유경재단에서 아동교양지 어깨동무 만든 거 저거 구입해갖고 전국 어린이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매달. 또 바로 밑에 정바가 부모회 또 그 밑에 서울의대 교수 학생 의료봉사 여기에는 또 의료봉사입니까 저게? 의료봉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8만 원. 그 당시에 여사가 지금 솔직히 맨날 대학 하면은 반정부 시위 많이 하는 데인데 그 당시에는 여사가 저렇게 대학생들하고 친했어요. 대학생들 무슨 사회봉사 한다 그러면 저렇게 기꺼이 돈을 주셨습니다. 적어도 강연도 여러 번 했다고 그러죠. 그럼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저게 특히 저 중에서 유일하게 저거는 여사가 사적으로 쓴 거 아니냐? 저 7,000원 저거 빨간 거. 저거 영부인 옷감대. 저거는 제가 그 김두영 비서관이 저게 그때 내가 어디 썼더라 하고 최근에 기억을 더듬어 보신 거예요. 저 기억을 더듬고 주변에 물어보다가 답이 나왔는데 그때 청와대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시니까
여사가 그분한테 옷 좀 지어줘라 해가지고 자기가 옷감을 사는 데 썼다는 거죠. 영부인 옷감이 아니에요. 영부인을 그 모시던 형편이 어려운 그런 아주머님을 위한 그런 옷값이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지금 저 얼마 전 저는 정말 천인공노할 그 발언이 3년 전에 노영민 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그때 영부인 특활비 논란도 했으니까 그때 국회에 나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역대 모든 대통령 특활비는 다 국가 기밀 사항이다. 비공개 사항이다. 자기가 그랬어요. 뭐가 도대체 저거 근데 지금 저렇게 영부인 여기는 다 기꺼이 저렇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공개해서 저렇게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사실 지난번에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끝까지 지금 뭐 3심까지 갈 거예요, 아마 저 사람들. 아니 그렇게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서 왜 공개를 못 합니까? 여사는 저렇게 유경수 여사 저렇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게 제일 저는 아주 가증스럽습니다. 네. 아니 자기들이 그래요. 무슨 우리 김정수 여사가 특활비로 비싼 옷 샀다는 말이냐? 거짓말이다. 여사를 음해하는 것이다. 아니 그럼 간단하잖아. 그럼 특활비 내가 공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렇게 유경수 여사처럼 공개해가지고 정말 사적으로 안 쓰셨구나. 저도 김정수 여사가 특활비로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활비 안 쓴 내용 당당하게 공개해서 결백을 입증하면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렇게 더구나 선례가 있잖아요. 선배 영부인이 저렇게 다 기록해가지고 한 거를 공개했잖아. 왜 공개를 못 합니까? 뭐 그렇게 희한한 게 있다고? 저는 그래서 이런 이번 기회에 유경수 여사 50주년 맞았으니까 그 후배 영부인들 다 특활비 공개하자 이거예요. 뭐가 본인들 다 그러잖아. 지금까지 다들 특활비 다 좋은 데 썼다고 본인들 그러지 않나요 지금? 그럼 공개하면 그만이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의 뒷부분 쭉 이어서 해볼 텐데요. 네. 사실 그간에 이제 유경수 여사 일화에 관해서는 중간중간에 사실 일부 알려진 게 있죠. 앞서 얘기했던 나환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네. 한강에 폭우 태풍이 들이쳤을 때 네. 그래서 고립된 지역에 사실상 섬과 같이 고립된 지역에 네. 뚝섬 지역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그렇습니다. 네. 배 타고 가가지고 의료품도 전달하고 같이 그렇습니다. 위로하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야 그것만이 아니고 네. 그간의 행적들 중에 유경수 여사가 애민 정말 네. 평소에 주민들이나 나환자 같은 환자들까지도 삼켰을 뿐만 아니라 네. 격리 장부가 공개되는 걸 보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빈민가, 나환자, 가난한 학생, 공익단체, 대학생, 의료 봉사활동 지금 이런 것까지 아주 활동폭이 굉장히 넓었네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기사에도 썼습니다만은 그 국민들이 그때는 굉장히 어려울 때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굉장히 어렵고 그때는 서울에 올라온 젊은이들이 거적대기 입고 무슨 토굴 같은 데서 살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 최고 권력한테 하소연하고 싶은데 그때 세간에 퍼진 소문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유경수 여사한테 편지하면 빠르게 잘 된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한테 하게 되면 당장 그거는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체크를 하고 예. 여러 가지 공적인 절차를 거치고 또 대통령이 워낙 큰 국정 사안을 많이 다루는데 예를 들어 쌀 한 가미 갖다 주고 이런 것까지 지시하기 시간이 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여사한테 말씀드리면은 근데 굉장히 보니까 피드백이 빠르고 실질적으로 있더라. 이게 소문 난 거.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다 소문 때문에 되는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는 그 당시는 이메일도 없고 하니까 그 국민들이 그렇게 40여 통씩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여사가 또 그걸 일일이 다 챙긴 거예요. 그 중에 근데 두 가지는 뺐습니다. 하나는 무슨 자리에 취직시켜 주세요. 쉽게 말하면 인사청탁. 그 다음에 또 어디 제가 사업이 이게 정말 우리 나라에 좋은 사업이니까는 우리 청와대에서 융자 좀 알선해 주세요. 돈 땡기는 거죠, 이거. 이런 어떤 자금 로비. 이 두 가지는 아예 원천 배제. 그렇게 하고 누가 봐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여기 청와대 여사한테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정말 그야말로 민초들. 그 민초들의 편지를 다 모아보고 이거는 단 한 통의 편지도 그 비서들이 버리면 안 됩니다. 다 무조건 100% 요약을 하고 원본 편지를 반드시 붙여서 왜냐하면 혹시라도 또 비서관들이 뜻을 곡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본 편지를 반드시 붙여서 여사가 원본 편지를 보고 평가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사가 또 저녁 먹고 나서 꼭 다 보셨다는 거고 아침에 보면 그중에서 특히 가장 시급하게 도와야 될 사람을 딱딱딱 보고 지시사항을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 김동 비서관이 출근하면 책상에 딱 놓여 있어요. 어제 보고한 사람 중에서 누구 오늘 가서 하세요. 그럼 김종 비서관이 책상 서랍을 열어서 여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 해당 액수를 짚는데 이때 또 포인트가 그 돈이
빳빳한 신권. 빠다시가 아닙니다. 보통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그러면 전부 빠다시잖아요. 저도 뭐 빠다시라고 합니까? 이른바 금일봉에 예, 예. 빳빳한 빠다시 또는 뭐 쎄빠빠 누군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거 만지면 벨 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 무슨 느낌이 들어? 야, 이 돈 내가 써도 되나 좀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예. 아, 이거 그냥 내가 집에 가보로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예. 이게 또 나쁘게 보면 내가 너에게 시혜를 베푼다. 약간 옛날 느낌. 그리고 지금 그거 제일 대표적인 게 뭐 관봉권 아예 딱 돈 줄 때 딱 거기 한국은행 관봉 띠지까지 하면 더 권위적이잖아. 야, 이거 막 한국은행에서 바로 풀린 최신권을 주신 거구나. 뭐 이러면 이게 오 이런 건데 여사는 이제 그 부담이 갈까봐 일부러 어느 정도 유통이 된 헌돈을 줬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섬세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직접 그 김정은 비서관이 네.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논설이 형께서 인터뷰 내용 중에 이 내용도 있더라고요. 김두영 비서관한테 질문한 내용 중에 김두영 비서관께서 네. 여사는 저렴한 국산 옷감을 구해 손수 디자인한 뒤 양장점에 맡겨 지어 입었기 때문에 특팔비 논란이 날 수가 없었다면서 그렇죠. 큰딸 박근혜 영예가 대통령 특사로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 본인이 입던 한복을 입게 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네. 우리 저 박근혜 그때는 영예죠, 영예. 네. 그때가 박근혜 영예가 불과 21살인가 그랬어요. 52년생인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분이 그 불과 52년 11월 이제 연말생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73년이면 갓스물이에요. 갓스물인데 이분이 그때 그 대통령하고 이제 여사가 바쁘니까 그때 하와이 7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하와이 70주년 행사가 상당히 의미가 큰 겁니다. 우리나라 그 선조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 때 하와이에 그야말로 사탕수수 노예처럼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피땀 흘려가지고 우리나라 미주 교민사회 첫 어떤 세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후원으로 이승만 대통령도 활동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하와이가 굉장히 우리 이민사와 우리 글로벌 코리아의 정말 중요한 거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깊이 이제 박정희 청와대도 살펴가지고 두 분이 못 가니까 대신에 딸을 이제 특사로 대통령 특사로 보낸 건데요. 그 특사로 보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선 비행기를 탈 때 당연히 지금처럼 무슨 대통령 특사니 뭐니 하면서 전용기 상상도 못해요. 그냥 대통령 휘장이 걸려 있는 전용기.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때 그러시더라고. 그때는 대통령도 나라가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외국 갈 때 미국 정부가 주는 비행기 빌려 타고 네. 아니면은 독일에서 보내온 비행기 타고 빌려 타고 네. 그 다음에는 또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일반 항공기에 1등석하고 거기 비즈니스 요 정도만 빌려서 일반 승객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칼기를 일반 항공기 일반 승객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큰형애가 대통령 특사니까 이제 1등석 앉는데 그리고 본인도 수행안으로 옆에 앉고 이제 그랬는데 그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비행기가 뜨고 이제 쭉 가다가 기장에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비행기는 뭐 쫙 설명을 하잖아요. 지금 네. 고도가 얼마고 뭐 기상이 얼마고 하와이에 언제 도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행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큰따님 박근혜 영예가 지금 타고 계십니다. 이런 안내도 했다는 겁니다. 전용기를 타고 갔다면 그런 안내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안내가 지금도 생생하다는 거고 그 기장이 나중에 이제 비행기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전고도 들어선 다음에 1등석 쪽으로 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조종석을 한번 구경하시겠냐 그래서 박근혜 영예가 조종석에 가서 그 한번 부조종사석에 앉아서 이렇게 그 전방도 보고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옷 문제인데요. 하와이 가면은 행사가 핵심적인 게 하와이 현지 정치인들, 그 주지사라든가 우리가 교민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무원들, 그 하와이 주정부, 주의회 사람들 만나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당연히 우리 교민들의 환영 행사. 이런 두 가지 행사는 우리 영예가 뭘 입어야 되겠습니까? 한국을 상징하는 한복 입어야죠. 그렇죠. 중요한 예복이죠. 이 예복을 그러면 당연히 요즘 같으면 또 그걸 위한답시고 그걸 명분으로 또 잔뜩 어디서 땡겨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수백 벌 의상이 있어도 또 입고 만들어.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죠. 행사마다 보면 바뀌니까 바뀌니까 말이죠. 근데 이 경우는 김주영 비서관이 그때 수행을 했는데 놀랐대요. 지금 연단에 오른 우리 박근혜 영예의 한복을 보니까 내가 익히 보던 여사님 옷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뭔가 그랬더니 유 여사가 한복 몇 벌 딱 본인 거 그 손수 재봉틀을 돌려가지고 이 기장 유경수 여사가 박근혜 영예보다 키가 큽니다. 그래서 그 기장을 맞춰가지고 그래갖고 따라 거기 가가지고 이 행사엔 요거 입고 이 행사엔 저거 입고 해서 적어줘가지고 딱 유경수 여사 한복을 재활용한 거예요. 어머니 한복을 딸이 재활용한 겁니다. 재활용.
그래가지고 그때 놀라운 사진을 일이네요. 보면은 그때 영상 다 있어요. 저도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더니 정말 보니까 그 젊은 여성이 입기에는 약간 고전적인 느낌이 나는 한복이고 예. 두 번째는 품이 약간 커요. 어깨 같은 데가 약간 더 늘어진다든지 이게 약간 김정 비서관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좀 커 보인다고. 그게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제가 상암동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길 가보면 유경수 여사 기념 코너도 있어요. 이제 그 앞에서 제가 사진을 찍자고 해서 찍었는데 그 거기 가면은 유경수 여사가 한복 말고도 양장도 입는데 70년대 양장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머님이나 뭐 고모 이런 분들 입었던 여기 땡땡이 그 물방울 큰 거 있죠. 그런 옷들이 거기 전시되어 있는데 날렵하게 이렇게 좀 우아해요. 네. 근데 그걸 딱 보면서 그래요. 저 옷이 무슨 옷이냐면 여사가 저렴한 국산 옷감을 손수 구해서 저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양장점에 맡겨서 그래서 나온 옷이다. 그러니까 무슨 뭐 고급 상표, 명품, 특활비 논란이 나올 수도 없고 심지어는 그 양장점 괜히 선전해주면은 또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양장점이 어디다 이것도 안 알리고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한 대로 이 20만 원씩 특활비 받았는데 옷감이라고 거기 적혀 있기는 유일하게 그것도 자기 위에 일하는 주방 아주머니 위에서 하는 그 옷감에나 썼지 특활비를 본인 옷값에 쓴 적이 없는 겁니다. 쓸 만한 그렇게 큰 비용도 들지 않으니까. 그 여사가 어쨌든 청와대에 재봉틀도 두고 계셨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면에서 그 옷을 보니까 절로 이렇게 고개가 저도 숙여졌습니다. 예. 네. 지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공직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대부분은 세상을 떠나셨죠. 저도 올 초에 한번 이분들을 한번 어떤 분이 있는가 좀 찾아봤는데 국내에는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미국에 네. 뭐 한 두세 분 정도 계시는 걸로 확인했는데 네. 마침 이제 김두영 전 지금 얘기가 드리고 있는 전 비서관을 인터뷰를 하셨는데 어떻게 인터뷰를 하시게 됐어요? 그 PD님 아까 제가 보여준 그 책 사진 설명 그 책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네. 요거 말고. 예. 여기 아니. 예. 네. 지금 저 책입니다. 가까이에서 본 인간 박정희, 인간 유경수. 저기 밑에 보시면 전 청와대 비서관 김두영 지음 나오죠. 예. 제가 이 책을 몇 년 전에 한번 읽었어요. 근데 이제 읽어보니까 그 굉장히 꾸밈 없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글을 많이 쓰고 읽다 보니까 그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과장했다, 꾸몄다 이런 글하고 뭐 글이 아름답거나 뭐 화려하진 않지만은 이거는 팩트만을 제대로 전달했다. 느낌이 오는 글이 있는데 정확히 후자였습니다. 우리 김두영 비서관 글이. 딱딱 사실만을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만을 전하는데 제가 읽으면서 그때도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아까 말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저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진짜 정말 제대로 우리 인간 박정희, 인간 유경수를 모신 분이구나. 이제 제가 그렇게 노티스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50주년이 다가오니까 한번 이분을 인터뷰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제가 마치 박정희 기념관 분들 좀 알다 보니까 그분들하고한테 좀 부탁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 김정 비서관님도 제가 쓴 글을 좀 읽으셨나 봐요. 그러더니 그래요? 우리 강의원 거 알고 있다고. 예. 그러면 내가 좀 지금 용인에 살고 계십니다. 이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거동이 그렇게 뭐 아주 쉽게 다니실 분은 아닌데 그래도 선뜻 아무래도 인터뷰도 또 상암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기념관 와주실 수 있겠냐고 하니까 흔쾌히 허락하셔서 지금 저렇게 우리 거기 가면은 우리 박정희 의경수 여사 저렇게 그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기서 직접 저 옷이 바로 저게 그 지금 옷이에요. 그 한복인가요? 예전에 입었던? 한복도 있고 양장도 있어요. 양장. 중간에 예. 주황색 저거는 양장이고요. 그러네. 저 왼쪽 거는 분홍색은 한복으로 보이는데 저게 다 유경수 여사가 손수 옷감만 구해갖고 디자인한 겁니다. 그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 손재주도 대단히 있으신 거고 그 밑에 우리 유경수 여사 사진도 이렇게 보이는데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요 바로 맞은편 우리 김정 비서관 등 쪽 이제 보이지 않는데 거긴 박정희 대통령 옷이 또 전시돼 있는데 그것도 대단한 게 거기 잠바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잠바 이런 게 다 우리 김두영 비서관이 기증하신 거예요. 왜 기증을 하게 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옷을 입다가 좀 시일이 지나면 우리 김두영 비서관이나 부하들한테 줬대요. 그래요? 김군이 입어라 그래갖고 줬대요. 그래서 지금 잠바도 있고 그다음에 양복도 한 두세 벌 있고 구두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구두는 당연히 국산이고 뒤축을 다 뒤축에 헐면은 또 뒤축을 붙여가지고 쓴 그런 것도 해서 우리 김두영 비서관이 했다고 합니다. 두 분 참 검소하시고 그리고 이래서 이 김두영 비서관이 그날 저 인터뷰하면서 바로 내가 다 옛날에 이렇게 보시면서 바로 봤던 옷이 이렇게 걸려 있고 하니까 감개무량한
이제 그런 좀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김정원님, 박정희 대통령 때는 모든 국민이 엄청 슬퍼했죠. 그때 저는 상당히 어렸었는데 나라가 무너지듯 울었습니다. 박 예. 대통령 아마 서거했을 때 네. 장면을 이야기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문미원님, 유경수님 손에 낀 반지도 시장서 사신 반지라 하셨어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이웃사랑님, 명품 들은다고 인품이 사는 거 아님? 예. 본인이 명품이어야죠. 본인이. 그렇죠, 그렇죠. 해피하늘님, 유경수 여사님 눈물 나네요. 그토록 애족하시는 분이 계실까? 이렇게 해주셨고, 리안님,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실 적에 박정희 대통령께 큰 인물을 몰라봐서 미안하다 했다지요. 네. 예, 그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근데 김두영 전 비서관 이야기 나온 김에 좀 한두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저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탄에 맞고 세상을 떠나실 때 그걸 직접 병원의 현장에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있던데요. 그분이 그날은 이제 휴일이어서 비번이어갖고 예. 그때 국립국장 장충동 국립국장 여러분 아실 텐데 그때는 세종문화회관이 없었고 장충동 국립국장이 이제 국가 행사하는 거의 그 대부분의 무대였어요. 그래서 그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거기서 기념식을 광복절 29주년 기념식 이제 연설도 하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여사도 옆에 참석하시지만은 여사를 수행했던 우리 김두영 비서관은 그날이 비번이고 그리고 그래갖고 집에서 그냥 TV를 보고 있어요. 이분이 집이 쌍문동이었어요 그때. 유경수 여사가 또 이 부하들을 참 아끼기 때문에 부하들 어떻게 사나 해가지고 한밤중에 그 쌍문동 집을 찾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그 또 김두영 비서관 부인도 격려해 주시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쌍문동에서 보고 있는데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TV가 확 꺼지는 거예요. 이제 연설 도중에 문세광이 이제 튀어나와서 총 쏘고 하니까 그런 장면을 보이면 안 되니까는 그 중계가 일시 중단돼 버린 겁니다. 화면이 확 꺼져 버린 겁니다. 그때 전 국민이 다 놀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좀 그런 다음에 그때 박 대통령이 정말 놀라운 게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거기서 총소리가 나니까 박 대통령 반사적으로 연단 아래로 이제 몸을 피하고 그다음에 여사가 이제 정말 그야말로 유탄에 맞으시고 난리가 났지만 이어서 이제 문세광이 결국 체포 제압되고 일단 상황이 정리되니까 바로 또 대통령이 일어나서 보통 그런 경우는 이번에 트럼프하고 상황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다 이제 경호원이 데리고 경호원이 나가죠. 그냥 덤벼들어서 그냥 나가서 시기 중단돼요. 그렇죠. 근데 박 대통령은 여기서 트럼프와 박 대통령이 비교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그거 본인이 그냥 나 총 맞았는데도 난 건재해 이런 걸로 쇼를 했지만 박 대통령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숨어있다기보다 총탄을 피했다가 상황 정리되면 바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끊어진 부분을 그대로 다시 읽었어요. 문세광이 말고도 또 다른 어떤 그 조직의 다른 놈들이 또 거기 숨어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박 대통령은 의연하게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트럼프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 군인. 이게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트럼프 상황을 봤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그때 다시 연설을 한 게 얼마나 이게 정말 세계 어떤 지도자도 그런 용기와 의연함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네요. 미국 세계를 지배한다는 지금 미국 대통령 후보도 더군다나 그 당시 지지율 1위였던 대통령 후보도 일단 총탄 상황이 끝났으면 어떻게 보면 본인도 계속 연설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죠. 그냥 바로 그냥 병원을 둘러싸여서 당연히 그냥 병원으로 일종의 도망을 가면서 단지 거기서 손 한 번 흔들었는데 이게 엄청난 이제 무슨 영웅처럼 비쳤지만 진짜 영웅은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 의연함은.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화면이 꺼지니까 김두영 비서관도 본능적으로 야 이거 뭔가 일이 났나 보다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청와대 쪽에서 비서관님 큰일 났으니까 빨리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 가보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마 김두영 비서관이 그냥 바로 즉각 이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그 응급실에 가니까 들어가 보니까는 아직 의사들이 안 온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날이 8일이니까 휴일 아닙니까? 그 의사들이 대부분 집에서 쉬고 있다. 그때 급히 호출을 받았겠죠. 그래서 달려오고는 상황이니까 일단 당직 간호사가 그냥 그거 여사를 어떻게 심폐소생하는 거예요. 여사가 침대 누워 있는데 간호사가 가슴 쪽에 이제 서가지고 계속 가슴을 내리 누르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간호사가 이 김두영 비서관이 들어오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환자분 다리를 들어 올려달라. 왜냐면 피가 계속 나는 상황에 여길 맞으셨거든, 여기 맞으셨는데 피가 이제 계속 나니까 지혈을 해야 되니까 그런 동시에 이제 의식을 잃고 그때는 이미 사실 혼수 상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간호사는 마구 이제 심폐소생을 하는데 피가 어떻게든 덜 나게 하려면은 다리를 들어 올려 갖고는 피가 심장 쪽으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다리가 그냥 누워 있으면 여기저기 이게 피가 안 모이고 그대로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이 들어 올리면 다리 쪽에 있던 피가 쭉 내려가서 심장으로 모이면서 피가 이제 유출될 시간이 좀 더
지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그냥 김정은 비서관이 정신이 없어갖고 여사 두 발을 드는데 양 발목을 잡는 거예요. 두 양 발목이 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여기 발목 버선 씨는 발목을 딱 잡고 들어 올리면서 그대로 계시라는 이제 간호사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들고 이랬으니까 여사 얼굴이 바로 정면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놀라고 이제 그러니까 사모님 막 외쳤다고 해요. 그때는 영부인을 다 사모님이라고 다 불렀다고 합니다. 사모님 외치면 근데 여사가 눈 감고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가 여러 번 사모님 외치면 이거만 하시다는 거예요. 가래 끌 듯. 얼마나 그 순간이 비감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김두영 비서관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제 사모님 그러는데 여사는 컥컥 하고 그 얼굴이 이제 단아한 얼굴인데 눈 감고 의식은 없는데 가래 끌 듯 컥컥 호흡이 곤란하니까. 이제 그러고 한 2, 3분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의사들이 달려 들어와서 빨리 이제 응급실로 모시게 되니까 이제 김두영 비서관 할 일은 거기서 끝난 거죠. 이제 응급실이 아니라 수술실로 가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그 순간 간호사가 그 상황에서 여사 그 팔에 있던 반지 그걸 이제 뺐기 때문에 그 반지를 김정은 비서관한테 줬고 그다음에 여사 이마에서 튀어나온 머리뼈 요만했다고 합니다. 요만. 머리뼈가 있어요? 여기 머리뼈가 튀어나왔어요. 총 맞았으니까 구멍이 나면서 머리뼈 튀어나온 거예요. 이마뼈가. 그래서 요 정도 됐다고 합니다. 요거를 그래서 김정은 비서관이 주머니에 넣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박 대통령이 이제 식을 다 마치고 온 겁니다. 그게 때 대단한 거죠. 식을 다 마치고 그때 온 거예요. 박 대통령이. 근데 박 대통령을 워낙 지근거리에서 모신 김정은 비서관이니까 박 대통령 얼굴을 잘 알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해요. 왜냐면 평소 보던 박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그때 원래 얼굴이 이분이 농사본부의 아들이라 그런지 거뭇거뭇한데 시꺼멓죠. 네, 그런데 시꺼먼 이분 얼굴이 그날은 샛노랬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표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한 표정이고 그러니까 완전 샛노라는 거 완전히 그야말로 정신이 반쯤 나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대 병원장에 내려왔고 그 대통령이 꼭 살려달라 요 말 하는 걸 자기가 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비상이 떨어진 게 뭐냐면 여사가 피가 계속 이제 흐르니까 그 수혈 그래서 청와대 전 직원이 동원됐습니다. 여사가 AB형입니다. A병 있는 그 A병 혈액형 사람들 다 해갖고 전부 다 줄을 서가지고 수혈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실 수술을 하기는 했는데 수술이 딴 게 아니고요. 이미 상황은 끝났고 어떻게든 좀 돌아가시는 걸 지연시켜 보려고 계속 수혈만 하는 거예요. 수술이 아니라 수혈이야. 그래갖고 청와대 직원 중에 AB형은 다 줄을 서서 수혈을 했는데 결국은 7시에 수혈해도 이제는 안 되는 상황. 끝내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뭐 머리에 총알을 맞으셨으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근데 그 순간 이제 유명한 얘기가 하늘이 굉장히 샛노래졌다. 그때 굉장히 갑자기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샛노래졌다. 그게 심지어 그때는 기사까지 났다고 합니다. 물론 자연현상이겠지만은 국민들의 심리, 또 우리 김두영 비서관의 심리,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돼서 굉장히 그날 그 많은 인상, 심지어는 뭐 우리 언론계 대선배님이신 봉두환, 지금 대기자님도 그 최근 회고를 보니까 그날 그렇게 샛노래졌었다. 나도 기억이 난다. 하늘이 아주 그냥 이상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늘도 그날 우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물론 자연현상이지만은 어떤 그런 해석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제가 얘기를 이어드리면 그때 김정은 비서관이 사실은 이 두 분한테 정말 조카나 아들 같은 그런 좀 귀염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이분이 왜냐면은 이 외대를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유네스코 학생회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청와대하고 이제 연을 맺으시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대학생 사회활동 많이 하는 대학생으로 연을 맺는데 굉장히 이제 이분이 어떤 보니까는 꾸밈이 없고 그다음에 딱 뭐 어떤 뭐 딱 보면은 그 시키는 거 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뭐 사가 안 낀 거죠. 그러니까 딱 일을 시키면 그 일 그대로 하는 사람이다. 요걸 보신 거예요, 두 분이. 그래서 김군 하면서 마치 조카나 아들 대하듯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김두영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일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는 아시다시피 개발연대였기 때문에 그 다들 그 대기업이라든가 수출 그쪽은 그때는 막 그쪽으로 돈이 풀리던 때거든. 그래서 인재들이 그쪽으로 다 갔습니다. 이분도 그래서 대기업 아니면은 코트라 이런 데 가려고 했고 또 외대 영어과를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런 쪽으로 수요가 있었죠. 그런데도 여사하고 박 대통령이 속된 말로 꼬신 거예요. 너 일 잘하고 사람이 뭐 어떤 꾸밈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고 나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71년부터 여기저기 딴 데도 있다가 결국은 이제 제2부속실 이제 행정관으로 가게 된 것인데 그때 제2부속실이 참 단출한 겁니다.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행정관. 그리고 여사 여비서 2명인데 한 분은 통역이기 때문에 대통령 일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비서실이 제2부속실이라는 게 인원이 2.5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리고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일은 김두영 비서관 한 분만 데리고 여사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단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제2부속실 만들어가지고 뭐 몇 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여사가 정말 마음가짐이 있으시면은 한두 명만 있어도 그렇게 우리 국민을 껴안을 수 있다. 그걸 모범을 보여주신 게 우리 유경수 여사십니다. 예. 그 생전에 유경수 여사는 왜 청와대 안에 야당, 네. 청와대 그렇습니다. 야당 이렇게 불리기도 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두영 전 비서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회고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사가 늘 보면은 가장 전 이 말이 와닿았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지 않으셨다.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쓴소리를 달게 들으셨다 이런 얘기고 반대로 단소리는 쓰게 거부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뭐 참모들이 여사님 칭찬하고 싶잖아요. 여사님 오늘 참 멋지셨어요. 뭐 가니까 그냥 온 국민이 박수를 막 쳤습니다. 막 이러면은 여사가 씩 웃으면서 마음에 없는 얘기 하지 마. 그래요? 진짜요. 마음에 없는 얘기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잉충성하지 마. 그런 말을 엄청 많이 하셨대요. 네. 그리고 여사가 참 처신이 대단하신 게 뭐 대통령 없이 본인만 혼자 가는 행사. 네. 그런데 가면 다들 와 우리 유경수 여사님이다 뭐 하면 그때는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이제 응대를 했는데 대통령하고 갈 때는 대통령만이 손을 흔들 수 있다. 본인은 절대 손을 안 흔들어요. 그렇군요. 본인은 손을 흔들지 않고 누가 뭐 여사님 하면 그냥 요 정도. 어떤 분은 대통령 앞에 가는 영부인도 바로 있었는데요. 그겁니다. 이분은 네. 손도 그렇게 안 했고 그다음에 네. 앞으로 가는 건 제가 그 인터뷰하면서 참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요즘 영부인들 처신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김정숙 여사는 남편하고 해외 출국장에서 남편보다 먼저 앞서 걸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유 여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다음 둘째, 지금 비싼 뭐 샤넬이니 뭐니 해가지고 전 영부인은 특활비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이죠. 저희도. 그다음에 우리 현 영부인은 또 네. 명품백 선물 논란도 있어서 이게 검찰 조사까지 받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상상도 못할. 저 상상도 못할 사진이 이제 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자, 보세요. 그거 좀 예. 크게 한번 네, 다시 한번 네, 띄워주세요. 네. 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거는, 뒤에 대통령이 네. 있고, 야, 저거는 다른 모르는 나라 사람들이 보면 네. 대한민국은 여성 대통령이 있고 뒤에 남편이 이제 퍼스트 젠틀맨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제 그런 나라인가 보다. 저 누가 봐도 저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데 여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렇게 손도 안 흔들었다는 거고 반드시 세네 발짝 뒤로 간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김주영 비서관이 책에서 회고하기로는 여사께서는 어떤 차를 타고 갈 때 혹여라도 국민들이 오만하게 볼까봐 등받이도 안 기댔대요. 항상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차에서도. 그래요? 네. 차에서도 그 정도로 처신을 늘 이제 국민을 생각하고 또 그 남편의 권위를 생각하고 이제 저렇게 처신하셨기 때문에 그 논란이 날 수가 없었다는 거고 이 얘기 지금 많은 분들이 하는데 박 대통령 싫어하는 분들, 뭐 좌파 분들 이런 분들 중에도 유경수 여사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 가지고 뭐 트집 잡고 하는 그런 댓글을 보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우리 뭐 지금 좌우를 넘어서 우리 여사의 처신에 대해서는 온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 참 우아하고 그리고 참 이것도 지금 다시 재조명되는 상황인데 여사 돌아가실 때 연세가 49세였습니다. 49세. 그러니까 여사가 또 처음에 영부인 역할을 하시게 된 게 61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5.16 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그때부터 사실은 영부인인데 그때 연배는요 불과 36세예요. 그러니까 36세부터 49세 동안 요 나이인데 우리나라 지금 30대 40대 여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30대 40대 여성에게서 저런 모습을 보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대 영부인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영부인이 되셨고 가장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감과 권위는 다른 모든 영부인을 합쳐도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여사가 참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김두영 비서관 인터뷰와 격리 장부를 통해서 더더욱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셨나가 이렇게 저도 이제 알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됐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뜻깊은 여사 50주년이 된 것 같다. 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유경수 여사 할 얘기가 좀 사실 많은데 아직도 네. 좀 아쉽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다른 이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유경수 여사가 한 대학에 강연이 갔다고 그러죠. 외대 강연도 했고 다른 그렇죠. 몇 개의 대학에 강연을 했는데 그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한 학생이 일어나서 여사님은
박정희 대통령과 부부싸움을 합니까? 또 부부싸움을 할 텐데요. 뭐 부부싸움 하시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네. 유경수 여사가 육박전을 합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서거 지금 50년이 된 유경수 여사, 50년이 지났는데도 네. 유교사에 대한 품위, 저 청렴함, 네. 소박함,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는 마음, 이런 거에 대한 존경이나 높은 평가는 여전히 계속되는데 네. 그 비결은 진짜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그 김정 비서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님 이경영 여사부터가 예. 굉장히 이제 어머님 이경영 여사 정도 되면 그때는 벌써 이제 조선시대 말기, 일제시대 사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집안이 또 굉장히 아시다시피 그 부유한 충청북도의 부유한 집안이죠. 육종관 씨라고. 네, 지주 집안이라고 네, 그러죠. 그 당시에 뷰익 자동차를 몰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지금 같으면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의 그 어떤 지방의 아주 유지 그리고 부호인데 그러면 그 이경영 여사 그분도 아주 부호의 만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아랫사람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측은지심이 대단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인품과 또 그런 그 아랫사람들에 대한 그 동정심이 많은 그런 어머니셨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그 김두영 비서관은 간단히 말해서 측은지심이 있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늘 어려운 아이들, 그 어려운 환자들. 아까 얘기했던 나 환자는 그렇게 기꺼이 손을 저는 정말 그걸 보면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유경수 여사 돌아가실 때 유튜브에 여러분 보시면 그 지금 KTV 국립영화 제작소에서 유경수 여사 국민장 네. 그 쭉 중계 요약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꼭 좀 보십시오. 거길 보면 그 청와대 중앙청 그땐 중앙청이잖아요. 딱 그때부터 이제 거기 추모 인파가 모여 있는데 누가 시켰겠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 보면 세종로를 아주 그냥 다 덮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땅을 치고 울어요. 진짜 웁니다. 진심으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의 나환자들이 다 그 지방에 설치된 빈소에서 정말 그 영상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좀 보기 어려운 분들이죠. 여기 뭐 코가 좀 없고 막 이런 분들이 거기 잠깐 보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눈물이 나는데 어쨌든 눈물을 흘리면서 추모를 해요. 저는 그것을 볼 때 여사가 진심으로 그분들을 그 껴안고 그 함께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여사 장례식 때 오지. 그것도 8월 15일 땡볕 아닙니까? 다 그렇게 그 땡볕에 그 서울 시내 그 아스팔트 거기에 다 그 땅을 치고 울고 그게 다 그런 거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네. 눈물이 나네. 자,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마침 유경수 여사와 관련된 격리장부가 공개되면서 유경수 여사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청와대 안에서 정말 영부인으로서 지금도 존경받는 이유, 수많은 영부인이 전직 영부인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김정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품위와 어떤 모습을 보여서 그걸 좀 직접 특종으로 취재해서 보도했던 강찬호 논설위원님께 좀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되면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좀 다 다루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른 이슈로 좀 그렇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예, 날씨가 여전히 더운데요. 예. 근데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방 안에 방콕이요? 가지고 예. 움직이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동면이 아니고 하면 상태가 피서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들어앉아 있어요. 예. 방콕 하면이네요. 예, 방콕 하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이면 8.15 유경수 서거 50년이네요. 예, 최근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유경수 여사를 모셨던 김두영 전 청와대 비서관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유경수 여사의 활동비 내역을 볼 수 있는 격리장부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예, 유영수 여사 하면 그늘진 곳을 찾아 아주 살폈던 그런 여사의 모습이 이번 격리장부 공개에서도 잘 드러났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내일이 이제 74년 8.15 유교사가 별세하신 지 꼭 50주년이 되는 해지요. 날이지요. 네. 내일 8.15가 50주년. 벌써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날 저는 이 국립극장의 8.15 경축식에 참석 안 하고 예, 텔레비전으로 실황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되고 한참 지난 순간에 총소리 같은 그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고 대통령이 연단 주변에 있던 경호관에게 둘러싸이고 그리고 유영수 여사 앉았던 자리를 보니까 몸이 오른편으로 기구뚱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총격을 당한 것이죠. 예, 그런 순간에 화면이 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화면이 꺼지니까 화면이 새까맣게 돼버리더라고. 네. 내가 텔레비전을 끄지 않았는데, 그래 이게 어찌 됐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한 10초 정도 지났을까 화면이 다시 열리면서 대통령이 연단에서 경호관들에 둘러싸인 경호관들이 뒤로 물러서서 제가 하던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레와 같은 박수. 대통령은 무사했구나. 예, 하는 우려와 같은 박수가 터졌고 예. 그 대통령은 나머지 연설문을 다 읽고 그 안전 자리로 돌아갔는데 유교사 자리는 비어 있고 거기 고무신을 흘리고 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축받아가 이제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무신을 주신 순간에 거기 이제 비서관들이 가까이 가서 그 고무신을 받아들고 대통령 자리에 앉고 그러고 이제 연설 끝내고 그리고 유교사는 서울대학병원에서 그 몇 시간 뒤에 수술했지만 별세했다는 그 뉴스가 접해지는 이 광경의 전말을 저는 지켜보고 이번에 중앙일보가 특종으로 발굴한 그 유교사의 71년 이후의 일상 일지와 이 금전출납부가 공개됐는데 역시 유교사는 근금절약 호화사치하고는 거리가 먼 근금절약 정신의 생활을 익혀왔고 어렵고 거늘진 곳 힘든 사람들 돌보고 나환자촌을 들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은 감동을 느끼는데 저는 2주 전 이 방송에서 66년 2월 달에 박 대통령 부처가 말레이시아 태국 순방할 때 얘기를 간단히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때 이제 한복에 굽이 약간 높은 구두를 신고 갔었는데 이게 날씨도 덥고 이런 나라에 가가지고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태국에 갔을 때는 발이 드디어 퉁퉁 부어가지고 신발 신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고 이걸 어떻게 사겨보려고 찬물에도 발을 담그고 했지만 잘 안 되니까 거기 여비서관이 사모님 백화점에 가서 좀 말랑말랑한 신발 사오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유교사가 한참 쳐다보고 지금 그런 일을 했을 때 무슨 소문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어림도 없는 생각은 그만두라고 제가 그 일화를 소개했었는데 예, 이번에 중앙일보 보도가 이러한 유교사의 일상생활이 근금절약 정신에 투철하다 하는 것을 그걸 확실히 60년대 초부터도 그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유교사 얘기가 이건 중앙일보 보도는 71년 이후 거니까 60년대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더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시죠. 유교사가 이제 그 많은 진정서를 이제 받았다 하는 건 그 71년에 그 중앙일보 보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유교사에게 이제 그런 진정서가 오면 이걸 다 일일이 가려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늘진 곳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지방 소도시에 이게 자영업자끼리 채권 채무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채무자가 중앙정보부 그 해당 지역 지부에 붙들려 가가지고 심한 매질을 당했어. 그러니까 아마 그 채권자 쪽에서 빽이 있었는지
그래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하는 이 전말을 유교사에게 탄원서를 올렸더니 유교사가 이걸 보고 남편인 대통령에게 이것은 진정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조사를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청와대 그 당시 사정수석 비서관실에 서울지검에서 파견 나가 있던 최대현 부장검사로 하여금 이걸 현장 조사를 시켜가 사실 이미 판명됐어요. 예. 그 대통령이 이우락 정보부장에게 아주 호통을 쳤어. 그러니까 가서 이게 위로하고 이게 원상 회복하고 그리고 손해배상 조치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유교사가 이를테면 이런 일들을 일상적으로 해왔다. 그래서 이 유경수 여사 이후에 8명의 지금 김건희 여사까지 영부인이 탄생했는데 그 8명의 행적과 그 품성을 유경수 여사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지요. 허행가 예. 어떻습니까? 비교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비교 불가지, 비교 예. 불가. 그러니까 이 이후에 탄생할 영부인들은 이 유교사의 이러한 품성과 청와대 생활, 영부인으로서의 자세를 이걸 표본화해서 이걸 반드시 닮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유교사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한 일이 없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뭐 지나간 8사람의 영부인에 대해서 뭐 보여주기식 행동을 했다. 내가 이 말을 하기가 좀 민망하니까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 재임 중에 이분이 이제 북글씨로 많은 휘호를 남겼습니다. 예. 그 중에 제가 오래 기억하는 휘호는 중국 고전에서 따온 글귀 같은데, 지기추상 대인춘풍. 그러니까 지기추상, 나를 지킴에 있어서 나의 몸가짐과 생각이 추상 같아야 된다. 엄격해야 된다. 가을 서리처럼 서리빨이 서도록 나 스스로를 다스려야 된다. 지기추상하되 사람을 만나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훈풍이 불게 대해야 된다. 그 지기추상 대인춘풍. 이걸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이 휘호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 생활화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이게 뉴스에 보도된 걸 보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뭐 저는 청와대 뭐 오라 가지도 않고 갈 일도 없고 가보지 않았는데 네. 그 비서실 요소에 대인춘풍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다. 이게 그 보도된 일이 있어요. 예. 아하. 저는 지기추상 대인춘풍 8자 세트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에 지기추상은 빼고 대인춘풍만 걸었다. 이거 좀 확실히 의미가 있다 이 생각을 했어요. 뭔가 하면 지기추상을 붙이기에는 이미 그들이 지기추상할 기본적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말을 이해하시겠지요. 예. 내가 일부러 모욕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걸거적거리니까 그 지기추상은 빼버리고 네. 그냥 대인춘풍만 하면 된다. 네. 그 대인춘풍 하다 보니까 그 울산시장 송철호 변호사를 나의 형님이고 친구인데 이게 시장이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태연히 하잖아요. 예. 지기추상하는 자세면 그걸 어떻게 밑에다 그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팔개부처가 달려들어가지고 송철호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인춘풍 자세로 그 당선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김정수 여사도 좀 말하기 민망하지만은 지기추상하고는 거리감은 대인춘풍만 한 것 같아. 네. 그 타지마할에 가서 대인춘풍하고, 그래가지고 옷 가게에 한국은행 발권기가 붙어 있는 그 현금을 갖고 가서 뭐 몇백만 원씩 옷값도 치르고, 그러니까 그 양장지금 아마 큰 돈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인춘풍 하는데 골몰했다. 이건 제가 비꼬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예.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이건 지기추상 대인춘풍을 지키고, 어디 대통령뿐입니까? 국회의원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죠. 국회의원도 직위추상 대인 춘풍해지요. 야당 대표는 안 그래도 됩니까? 아니죠. 야당 대표도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는 이런 정신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자세로 공직에 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예. 의원님 과거에 이제 여당 안에 야당 역할도 하신 적 있잖아요. 예. 유경수 여사도 청와대 안에 야당, 청와대 야당 이런 이야기도 유경수 여사님은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사실은 유경수 여사에 관해서 청와대 야당 이런 이야기에 관해서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었나요? 아이, 그렇죠. 그렇죠. 예. 유경사 제세 시에 이미 그 유경사가 야당 노릇을 하고 있다. 예. 남편 귀에다가 대고 바깥에 쓴 소리를 그냥 그대로 전했다. 그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드렸지요. 예. 그러니까 이우락 실장이나 뭐 경호실장에 그러니까 그늘진 곳 더러운 뉴스 같은 거 이런 걸 대통령한테 그대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들을 해임하라고까지 건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장이 영부실 그때는 그 청와대 구관 시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부실 앞을 지나가 그 앞에 비서관이 있으면 그 말을 더듬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한번 얘기하셨죠. 예. 그러니까 사모님 계시냐고. 그러니까 그게 뭘 상징하냐면 그 야당이지. 예. 야당. 그 당시 민주당보다도 박 대통령이 제일 두려워할 게 부인이고 예. 야당보다도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나 청와대 비서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유경수 여사다. 그거는 천하 공제의 사실입니다. 네. 그런 분이니까 그가 영부인의 표준형을 생산해낼 수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회고하고자 합니다. 예. 영부인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건 두 가지 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유경수 여사 형도 있지만 그 영부인이 쓸데없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여러 인사에 막 개입하거나 이름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눈치 보게 하고 이렇게 그 뒤에 줄을 서게 하는 그런 형태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민망하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예.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는 다 그냥 쓰레기처럼 쓸어내버리고 예. 유경수 여사를 표준형으로 내세워가지고 앞으로 생산될 영부인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대통령 임기 이제 절반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 후반부에는 유경수 여사를 표준형으로 잘 살피고 그것을 본받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원석 검찰총장 시기에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관련 혐의 관련자들이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22명이 구속되긴 했는데 예. 보수 진영은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시기에 22명 구속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구속되지 않은 것, 문재인 수사가 좀 더딘 것 이런 것들을 좀 기초로 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데요. 예. 이런 상황을 좀 감안을 할 때 이원석의 후임을 맡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심우정 검찰총장 내정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면식이 없습니다. 그의 부친인 심대평 그 전 충남지사 그분은 저 대학 같은 과의 1년 후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심 총장 후보자의 부친하고는 잘 알지만은 그 아드님인 검사를 하고 있다. 그때 부장 검사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만 들었고 이번에 차관까지 돼가 총장 했다는 뉴스는 접하고 이제 비로소 이걸 알게 됐는데 지금 심 총장 내정자가 뭐 총장으로 뭐 지명됐으니까 임명된다고 보고 예. 지금 가장 검찰이 역사상 검찰 역사 이래에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검찰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예. 검수완박법이 시행되고 나서 검찰의 전반적인 2천여 명의 검사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예. 또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의 우려도 많고 또 국민이 걱정해야 할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런 상황 아래서 이제 총장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크게 심 총장이 명심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를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예. 그 첫째가 이게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 남발 행태를 보이는 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두 사람의 검사가 탄핵당했죠. 네. 그중에 한 사람은 수원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로서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 그다음에 이화영, 그다음에 이재명 삼각 공모 공동정권 관계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를 탄핵했어요. 업무정지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사람의 검사를 탄핵 발의해가지고 청문회 한다 그래갖고 또 망신주기 행태에 지금 국회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세 사람은 직접적으로 이재명 수사와 관련된 것이고 한 사람은 간접적으로 이재명 수사 관련이 있는데, 이게 전부 허무맹랑한 탄핵 사유, 그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유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박상용 검사는 수원지검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일원인데, 그가 울산지검에 근무할 때에 검사장이야 검사들과 회식하고 청사내에서, 그리고 민원실에서 똥을 넣었다. 그러니까 그 똥 탄핵을 한 겁니다. 그런 사실도 없는데 탄핵 사유에 그걸 적어놨어요. 가령 그런 그 민원실에서 대변 소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징계 사유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도 사실 무근한 것을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현재 검사 4명을 탄핵 발의해가지고 아마 이거 통과시킬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니까 나머지 검사들,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 수사에 관여했고 그리고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이 협박 행위입니다. 근데 이게 참말로 이게 통탄할 일은 그 탄핵에 앞장선 민주당 의원들의 대부분이 이성윤 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거쳤던 이성윤 의원과 같은 검찰 출신들이 앞장서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근무할 때에 검사로서 공인의식이 없었던 사람들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데 이게 국민의 일부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동조적인 경향을 보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새로운 총장은 이 탄핵이 왜 부당한지 개별 검사는 언론을 통해 갖고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항변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검찰총장은 당당하게 국민에게 이것이 왜 부당한지 국민을 설득하는 자세를 그리고 견지해가지고 탄핵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야 될 것이다 예. 하는 걸 첫째로 말씀드리고, 예. 둘째로는 검찰 내부의 지금 주요 사건 수사, 그러니까 이재명 수사 아직 마무리 안 된 부분도 있고,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자신과 그 일가족에 대한 수사 등, 이게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왜 검찰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뭐 전주지검에서 조사하다가 중앙지검으로 뭐 사건을 이송하느니, 이상지가 지금도 활개치고 다니느니, 그러니까 뭐 대통령 전 사위를 소환했다느니, 그리고 김정수 여사의 이게 타지마할 그 불법 행위 한 것이죠. 그게 네. 대통령 전용기에 띄우고, 그다음에 옷값을 이게 공용비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소리만 요란하지 왜 결실을 못 맺느냐. 잡아야 할 사람 당장 잡아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의 우려, 국민들의 피로감, 국민들의 실망감이 예상외로 많이 쌓여 있다. 이 근본 원인은 검찰의 전반적인 사기 저하 때문에 비롯된 부분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새로운 총장이 이 부분, 국민이 우려하는 이 부분, 중요 사건의 수사를 어떻게 신속히 과감하게 해야 하는 어떤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예. 이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셋째로는 법원과의 관계입니다. 예. 이건 나중에 제가 결론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신임 검찰총장의 조희대 대법원장과 담판해야 할 부분인데, 예. 우선
이 대법원 관계에 있어서는 이재명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이 재판이 한없이 느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뭐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더라도 나쁜 놈은 나쁜 놈이라고 판결이 나면 그만 아니냐. 그렇지 않지요.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사건은 한 재판부의 위정교사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뭐 성남 FC 사건이 몰려있는 재판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장동 사건 그 부분은 이제 위정교사 사건은 10월 달에 뭐 판결이 난다고 그러고 본체인 대장동 사건은 이제 뭐 공판이 시작된다 이러니까 이런 속도로 요 앞에 이종근 평론가하고 허행가 대담하는 것도 내가 들었는데 그 여러 핑계를 대고 자꾸 공판을 지연할 사유가 생긴다? 아니지요. 그건 묵살해야 됩니다.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 조항에 어떤 조항이 있는가 하면 모든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러면 이 권리 실현을 누가 담보하고 보장하느냐? 법관이다. 법관이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검찰도 형사소송법상 신속한 재판을 협력하고 신속한 재판을 법원에 독촉할 권한이 있어요. 검사도. 그러니까 검사와 법관 양측이 모두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할 의무를 진 주체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재판 지연 사태에 대해서 이걸 신속히 재판을 할 수 있는 이게 방안을 세워가지고 이게 대법원장하고 이게 담판해야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임명된 지 이제 반년이 채 안 됐는데 그도 여러 갈래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검찰총장이 이게 대법원장하고 이게 키를 맞춰 가지고 담판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법원과 관계해 갖고는 영장 실질 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대법원장하고 담판하기를 바랍니다. 아, 예. 예.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지금은 보통 사건이건 중요 사건인 간에 실질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의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해서 발부 기각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을 유창훈 부장판사 한 사람이 심리를 담당해 갖고 이를 기각했지요. 예.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재판이 이게 어떤 결과를 지금 갖고 왔고 어떤 후폭풍을 생산한 것인가는 제가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당연히 구속될 사람이야. 당연히 구속될 사람이 당연히 안 됐다. 그래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국회가 난장판으로 된다. 이 모든 원인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나와서 활개치면서 사법 이것을 방탄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의 판사가 담당해갖고 이게 발부되면 천지가 뒤집혀지고 기각해도 천지가 뒤집혀지는 이런 걸 한 사람에게 책임을 맡겼다. 그것도 12시간 실질 심사를 해서 대여섯 시간 이미 12시간 실질 심사할 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 그 머리에 잡아놔 놓고 그 자정 넘겨서 아마 잠시 눈 붙였다가 그냥 처음부터 생각한 대로 그냥 적어갔는데 이게 왜 이 한 사람의 판사에 의해서 이런 중대 사건이 구속 또는 불구속의 가늠하는 것을 한 사람에 맡겨서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내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 이재명 사건은 국회도 체포 동의안에 가결한 사건입니다. 국회가 이재명 민주당이 과반수를 넘게 점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이게 이거는 구속감이라고 정치적으로도 동의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창훈 부장판사 들으라. 우리는 이재명 구속을 동의한다. 우리가 전부 판사는 아니지만은 우리 가운데 법조인도 있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하는 것은 국민들도 그 범죄 사실이 공개된 이상 국민의 입장에서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는 이런 국민의 민심과 우리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건 구속해도 좋다 하는 신호를 너에게 보냈지 않느냐. 보냈지요. 보냈는데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걸 외면해버리고 기각 사유가 참말로 지금 들여다봐도 기가 막힙니다. 요건 본인이 이렇게 타자를 쳐가지고 기각 사유를 썼는데 1. 위정교사 사건은 증거가 충분하다 했어. 예. 이재명의 영장 청구된 사실에 위정교사 사건은 이 증거가 충분하다. 위정교사는 광의의 사법방해자입니다. 예. 이거는 구미법에서도 그렇고 독일 대통령 법률에 의하더라도 사법방해자는 엄중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가 증거가 확실하다 그러면 그거 하나로라도 이재명은 구속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성남FC 대장동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거 전부 묶어갖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다음 1항에 기각사유 1항에 위정교사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 2항에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바가 많으나 3.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지 않으나 이 피의자는 제1야당 대표다. 그러니까 그 말은 국회의 과반수 이상을 점령하고 있다. 야당 대표로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중인 환시리에 감시받는 생활을 하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는 극히 낮다고 봐야 된다. 그러므로 그를 구속하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1야당의 대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야. 이 권력을 가진 자가 풀어놓으면 그 유 판사 말대로 그 나머지 사건에도 의심스러운 게 많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와 관련된 증인들을 이재명이를 풀어놓으면 제1야당 대표라는 그 권력을 배경으로 그 증인들을 회유 협박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걸 왜 주목하지 않느냐, 이 유창훈. 그리고 그다음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기각하는데 중대하게 형사소송법 영장조항 2항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영장조항 2항이요? 예, 예. 구속 영장조항, 그 내 조문은 얘기 안 할게요. 예.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법관의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을 참작할 때에 반드시 이 사건이 중대하냐 안 하냐를 참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예. 이 사건이 예를 들면 뇌물죄의 금액은 적더라도 그것이 주는 파장이나 그 뇌물을 받은 주체인 공직자의 지위로 봐서 이것은 중대한 사건이 아니냐. 금액에 비례할 일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의 경우에 이게 중대 사건입니까? 중대하지 않는 사건입니까? 매우 중대한 사건이죠. 뭐. 국사범이지, 국사범. 예.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제1야당 대표의 이런 줄줄이 여러 가지 죄명에 그중에도 위정교사는 현실적으로 지 입으로 글자로 이건 증거가 있다고 한 이런 사건, 이 이상 중대한 사건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이걸 기각했다. 이게 누가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서초 법조타운에 이게 단순히 떠도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감 있는 이게 상황 추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게 이재명을 구속하느냐 불구속하느냐 그가 영장이 발부돼가 구속됐을 때 또는 이 영장이 기각됐을 때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예. 우선 이재명 본인이죠. 예. 구속되면 영영 못 빠져나와 그 길로. 예. 모든 게 다 끝나. 뭐 국회의원 뭐 다 끝나. 재판 계속 받아.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창훈 부장판사 한 손에 그의 운명이 매달려 있다. 두 번째로는 김만배입니다. 예. 봄 무렵에 김만배는 무슨 재판을 받다가 느릿느릿하다 보니까 1심 재판의 법정기일, 구속기일이 6개월을 넘기다 보니까 보석으로 나와가 돌아다닐 때야. 예. 그 김만배가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영장이 발부되면 동시에 대장동 사건의 수사도 탄력받고 지도 여러 가지 걸려있는 걸로 지도 다시 갇힌다.
이제 이번엔 같이 못 빠져나온다. 그대 지금 다른 일로 구속돼 있지만은 그 김만배가 이재명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민감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고 세 번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요. 예, 예. 1번 이재명, 2번 김만배, 3번 권순일입니다. 권순일이요. 예. 왜 권순일이라는지 대번에 이해하시겠죠? 예, 네. 이재명이 구속됐다. 그러면 김만배도 따라 구속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재판 거래가 내부에서 증거로 포착될 것이다. 재판 거래로 이 삼각관계 있는 놈들 아닙니까? 놈자로 붙여서 이상한데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권순일이도 조마조마하게 이게 기각되느냐 발부되느냐 가슴을 졸였을 거예요. 그건 이 서초동 법조타운에 지금 이 말은 제 혼자 생각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찌 해야 되느냐? 유창훈이를 삶아야지요. 네. 구워 삶아야지요. 예. 그럼 이 세 사람이 손발 묶인 채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선 표면상으로 이재명은 거대 변호인단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것만 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모든 인맥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통하든 안 통하든 모든 인맥을 초장하니까 동원했을 것이다. 김만배는 재판 거래의 주범이고 로비의 귀재 아니야, 귀재. 예. 법조 로비의 귀재, 귀신 같은 재주를 가졌어. 걔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걔도 활발히 탕탕해서 움직였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 그건 뭐 차마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권순일 안 움직였습니까? 이건 추정적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물론 제 추정입니다만 이게 유창훈하고 권순일 관계가 어떤 관계냐? 대학은 물론 서울법대 선후배지만은 고등학교도 동문이에요. 예. 저 충청도에 있는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의 선후배 사이고 권순일이가 대법관이 되기 전에 맡았던 자리가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예.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대법원 거기서 대법관으로 승진합니다. 예. 법원행정처 차장이 결국은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주무르는데 그 법원행정처 차장 시기에 유창훈 판사는 법원 구내의 대법관의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어. 예. 그러면 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요. 네. 감이 가지요. 네. 그 감이 중요한 겁니다. 자, 권순일 입장에서는 이런 인맥 라인이 유창훈에게 직접적으로 있다. 만만한 사이다. 그게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래서 이거 이제 검찰이 이제 밝혀내야 할 부분인데 나는 밝혀지라고 생각해요. 검찰이 어느 정도 강도로 아주 결심하고 수사에 달려드느냐에 따라서.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재명의 구속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가진 자는 세 사람이다. 이재명 본인, 김만배, 권순일. 이 3자의 로비가 한 사람에게 집중됐을 것이다. 그래서 기각됐다. 기각된 사유도 그게 완전히 형사소송법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냐. 이건 지나간 일인데 앞으로 저는 14대 국회를 내가 마지막으로 국회를 떠나는데 오래전서부터 이 영장실질심사 제도에 있어서 중대 사건은 판사 한 사람이 맡으면 안 된다. 동격의 부장판사 세 사람이 맡아야 된다는 걸 오래전부터 나는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 이번에도 만일 세 사람의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구속사건을 맡았다고 한다면 이 이해관계자 세 사람을 다 뚫기는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합의 과정에서 정의감을 가지고 로비에도 흔들리지 않는 판사가 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면 이거 영장 발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3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동격인 부장판사가 심사토록 하라. 이거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심우정 총장께서는 이제 검찰의 사기가 떨어진 이런 마당에 이 주택을 맡았으니까 국회의 이 난동질하는 탄핵 대책, 그다음에 내부의 중대 사건의 신속한 수사,
셋째로 법원 관계에 있어서 재판 지연 사태를 어떻게 하면 막고 영장 실질 심사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것을 대법원장과 담판해서 결정해야 한다. 네. 이런 아주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유창훈 판사 이 얘기를 해주니까요. 그 네. 생각이 생각나네요. 권순일의 경우에는 이재명 무죄를 줄 때 적극적 거짓말, 뭐 소극적 거짓말 이걸 근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유창훈이한테 배웠는지 아니면 권순일이 유창훈한테 그 법조 소스를 준 것인지, 그래서 야당 대표니까 증거인멸에 뭐 감시를 받으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좀 적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언을 받은 것인가요? 권순일은 못 쓸 사람입니다. 못 쓸 사람. 예. 그러니까 김만배 로비에 넘어간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50억 클럽에도 그게 관계가 있다. 나는 그걸 사실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변호사 등록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만둔 직후에 그 판결하고 그만둔 직후에 이거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로 그 매월 1,500원 받아 먹은 까지 다 탄로났잖아요. 그러니까 권순일은 로비에 약하다. 돈에도 약하다. 그러니까 유창훈을 구워 삶는 데는 아마 손쉽게 구워 삶았을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만 내가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나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하늘이 알고 땅도 아는 일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게 예. 이재명 불구속이 가당한 일입니까 이게? 예. 예? 국회의사도 무시하는 이런 판사가 어디 있나요? 네. 경찰소법의 구속 사유에 대한 그 명분 규정도 무시하는 이런 판사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괜히 흥분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재명, 김만배, 권순일의 합작품으로 생각되네요. 유창훈 판사 얘기가.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있던 영장 실질 심사 제도를 이런 방식을 변화를 주려면 신임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명이 되고 확정이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담판을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해주셨네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통상 이제 학생 운동권들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를 주사파의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예. 지하혁명당이었던 민혁당, 민족민주혁명당이 발각되고 2014년도에는 통진당이 해산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제 국내 주사파 세력의 영향력이 아직도 건재한데요. 예. 과거 주사파였다가 사상적 전향을 한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가 주사파 계보를 지금 고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주사파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경우 대표가 지금 정말 빛나고 역사에 남을 훌륭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감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혼란에 빠진 그 사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 안에 또는 민주당의 배후 지원 세력인 민노총 등의 종북 주사파가 존재해서 이들이 활개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정치를 이와 같이 수렁에 몰아넣는 큰 요인도 되고 있는 이런 마당이니까 민경우 대표가 종북 주사파의 원천적 계보를 밝히고 그들의 활동 상황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해서 이걸 아마 책자로도 발행한 것 같은데. 예, 스파이 외전이라고요. 책자도 내고 있습니다. 책으로도. 예. 그러니까 이게 펜앤마이크에서만 이 사실을 자세히 알리지 말고 다른 모든 뜨리는 유튜브 언론에서도 민경우 대표의 이 밝힌 이 주사파의 실체에 대한 것을 널리 알려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민경우 대표가 분석한 그 토대 위에서 종북 주사파를 두 가지 분류 기준으로 그 행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째는 진정 주사파, 용어가 적합할지 어떨지는
민경우 대표한테 감정을 받아야 되겠는데 예. 진정 주사파 있고 그다음에 비진정 기회주의적 주사파, 예. 비진정 기회주의적 주사파 이 두 갈래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진정 주사파는 생명을 걸고 김일성 체제가 남한에도 완성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빨갱이 중에 빨갱이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이북 체제가 남한에 북한이 민족 해방 전쟁을 일으키면 그 진보당이 해산된 사유 중에 하나인데 이석기 일당들은 공공연하게 자기들끼리 내밀한 자리에서 민족 해방 전쟁이 북한에 의해서 남침이 개시되면 우리는 중요한 전략 지점, 그 해와 우체, 해와 전신 전하고 미군의 유료 창고 등을 조를 짜서 어떻게 폭파한다 이런까지 인원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이북 천지가 돼야 된다.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장기형으로 복역하는 거 이건 다 각오하고 아주 몸을 던진 사람들. 이게 이제 진정 주사파들이고 그렇지 않은 비진정 기회주의 주사파 이 사람들은 나가보기에 얼치기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종전선언 하자, 미군 철수해라, 연방제 실시하자, 그 다음에 사드 배치 반대한다, 그 다음에 반미 반일 이런 구호에 몰두한다. 이래가지고 그 기득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런 구호에 이게 살며시 기울은 중간 부동층도 꽤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 그게 특히 40대에 정교조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현재 이제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는 이런 얘기에 경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80년대의 짧은 기간 이 50 정권에 저항하면서 반미 자주와 반독재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이게 얼치기 주사파가 된 비진정 기회주의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이게. 근데 위험한 걸로 말하면 이게 더 위험하다 이게. 이게 국론 분열을 시키고 있고 그럼 정치적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이니까 요걸 엄격히 도려내가고 이들을 징치해야 된다. 어떻게 징치하느냐? 선거에서 징치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민경우 대표 같은 분이 저런 활동을 하니까 23대 국회에는 대부분 이런 기회주의적 가짜 비진정 주사파들은 나는 확실히 몰락해 가리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뿌려놓은 씨가 있으니까 이걸 분명히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은 그러면 이 정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냐 하는 걸 내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자신과 거기에 비서실장 임종석 등 거기에 이른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주사파들이 있는데 나는 이 사람들 전체를 대부분 비진정 기회주의적 주사파라고 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들이 진정으로 진정 주사파처럼 이게 김일성 체제로 남한이 완전히 변혁이 됐을 때 자기들이 그 변혁된 체제에서 생존할 수 없다 하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잘 아느냐? 북한 체제의 성격을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시적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회주의적 주장에 경도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왜 잘 아느냐 하면 1956년 8월에 김일성이가 종파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남로당의 이 박은영 계열, 그 다음에 중공 연안파의 최창익, 소련파의 허가희 등 수십 명을 그 약산 김원봉까지 포함해가 이게 주체에 위반되는 종파 분자들이다. 그러니까 김일성을 반대하는 놈들에다가 완전히 숙청해 버렸어요. 예. 숙청이 뭐냐 하면 형식적으로 단심에서 사형을 하거나 박은혜는 개우리에 가둬갖고 고문해서 죽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김원봉은 그러니까 생사가 어찌된지 모르게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고 완전히 싹쓸이를 해버렸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니까 이 세 갈래 주체들이 전부 나이가 김일성이보다도 10살 이상 많아요.
박은영이가 1900년생이니까 1912년생인 김일성보다 12살 많고 김원봉, 허가희, 최창익 그 모두 김무정, 무정장군을 포함해가 전부 김일성이보다 15살, 20살 이상 많은 사람들인데 이게 6.25 휴전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애송이가 소련군 대위에 불과한 자가 장군이라니. 그건 이제 무정장군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놈이 30대 초반에 소련군 대위가 장군이라고 이런 무엄한 놈이 어딨나. 그러니까 개인 숭배가 시작되니까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놈을 제거하자. 어떻게 중앙위원회에서 표결로 제거하자. 아주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반 김일성 파들이. 그리고 중앙위원회 열려서 한두 사람 반대 발언하기 전날 전부 붙들어가지고 수용소에 집어넣었다가 요게 남로당 박은영이도 소련하고 통하니까 소련의 눈치, 그 다음에 최창익 등 이런 사람들은 또 중공하고 통하니까 중공의 눈치, 요걸 살살 보면서 한 2년간 가두어뒀다가 1958년을 기해갖고 전원 학살해버렸어. 네. 전원 학살해버렸어.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버렸어. 그러니까 만일 김일성 체제가 이 남한을 뒤덮었다. 그러면 뭐 최면상 한 사람 이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가령 임종석, 이인영 살아남는다? 아니죠. 우선 이들이 적응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일성 체제가 남한을 덮어버리면 국회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민노총이 있습니까? 유튜버가 있습니까? 김어준 사이트가 있습니까? 그리고 돈 벌 구멍이 있습니까? 미국 여행할 수 있습니까? 자식을 미국 유학 보낼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니까 불평불만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들을 전부 종파 사건과 같이 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기회주의적 주사파가 돼 있다. 그러나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도 크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다 봤느냐 하는 걸 끝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예. 제가 보기에 내가 김정은이하고 뭐 전화 통화를 해본 적도 없고 물어본 일도 없는데, 김정은과 그 주변의 이 강경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바보 취급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가짜다. 이건 가짜다. 진정으로 우리 할아버지 주체사상 노선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남조선에서 지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래서 지 치적으로 우리를 적당히 이용하려고 아양을 떨고 뭘 갖다 주겠다 이러니까 받을 건 받자. 받을 건 받는다. 얼마든지 받는다. 그래 뭐 판문점 도보들에서 ESB인가를 전해줄 때도 이것도 받고 백두산 가자 그럴 때도 가지고 그리고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 10만 명 모아놓고 그 자리에 문재인이가 저는 남한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을 모시고 여러분을 환영을 받아서 정말로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서비스 해주는데 감격해가지고 이러니까 요걸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한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왔느냐. 역대 대한민국 지도자에 대해서는 북한이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 역도, 반역자, 미제국주의 앞잡이 이런 말을 썼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삶은 소대가리다. 그렇죠. 이게 뭔가 하면 이 자식은 골빈 자식이다. 네. 이거 참, 이거 바보 자식이네. 얼떼기네, 그런 이용해 거는. 먹을 대로 이용해 먹자. 이겁니다. 예. 이게 왜 삶은 소대가리란 말이 나오게 됐느냐. 이거는 문재인 본인의 이 언동에서 그 말을 자초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예를 들면 2019년 3월 1일이 3.1절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예. 1919년 3.1절, 이거 100년이 지나면 이제 2019년 3.1절. 그러니까 100주년, 200주년, 요런 아주 변곡점이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그 기념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3.1절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뭘 주장했는가 하면
내년 100주년 기념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합시다. 네. 판문점도 좋고 서울도 좋고 평양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제안을 계속했어요. 근데 어찌된지 허니까 기억하십니까? 북한이 그냥 답도 안 하고 무시한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렇지. 아무 말도 없었어. 네. 아무 말도 없었어. 해가 바뀌고 2019년 가슴 졸이고 기다렸는데 1월이 가고 6월 말이 된다 아무 말이 없어. 아, 눈치챈 겁니다. 아, 이거 거부하는구나. 이걸 왜 거부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의 3.1 운동이라는 거는 북한의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유관순도 안 나오고 33민도 안 나오고 그리고 3.1절 이후에 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윤봉길 의사 이거, 이봉창 의사 이거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럼 3.1절은 뭐냐? 김정은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 선생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이렇게만 돼 있어.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존재 이거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역사에 없는 일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이게 이 바보 멍텅구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이게 바보 멍텅구리 아니고는 이런 얘기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 그가 광복군 사령관이었다. 그거는 45년 8.15 직전에 임시정부에서 군사부장 겸 광복군 사령관으로 이제 임명해가지고 그 자격으로 김구주석과 함께 해방 후에 김원봉이 귀국했지요. 그 뒤에 48년 4월에 남북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해갖고 북한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도 금열상인가 하는 그 장관급으로 후방지원 업무를 담당해갖고 완전히 6.25 전쟁에 이 김일성의 주구 노릇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56년 8월에 종파 사건 때 약산 김원봉도 숙청당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지. 예. 김일성이가 나이가 열 몇 살 아래고 그런데 이거 보니까 기가 차거든. 김우무이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것이지. 최창익이나. 그런데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그 김원봉에 대해서 그 현충일 기념식인가 뭐 국군의 날에 이 국군의 날을 10월 1일에서 광복군 창건일로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끝에 광복군 사령관이 있었던 약산 김원봉 선생의 영전에 술잔을 올리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김정은이가 이 얘기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 자식이 바보 아니냐 이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의 반기를 들었던 놈을 그놈의 행적을 축해서 남조선의 무슨 국군 창건일로 뭐 광복군 창건일로가 맞추고 그다음에 그 영전에 술잔을 올리고 예찬을 해? 이놈 빈깡통이구나 이 자식. 예.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 이거 갈볼 수가 없어. 뭘 모르는 것 같아. 도대체. 이건 비진정 주사파 사회주의자라고 분류하기에도 이 함량 미달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예. 그런데 정치는 어지럽혀 놨거든.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비진정 기회주의적 주사파의 결정적 위험도는 나는 없으나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치를 어지럽히는 장애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을 빨리 제거하는 방안으로 민경우 대표가 쓴 이게 주사파에 관한 책 이런 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세워져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게 갈아치울 사람 갈아치우고 해야 될 테니까 그런 기회에 이 비진정 주사파는 이게 제거하고 진정 주사파는 이게 국정원이 손을 놓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 숫자가 얼마인지 저도 모릅니다. 상당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에 이런 관점에서도 비진정 주사파를 가려내갖고 이걸 색출하고 엄단하는데 뭔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 단락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좀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예. 오늘은 인터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 주에 그러면 다시 또 직격 인터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허영카, 자, 예. 하나 물어봅시다. 얘기 예. 이제 끝나니까. 이게 시청자들이 듣기에 박선종이가 나이가 많아가 말도 느리고 뭐 지루하고 이렇게 느낄까 싶어서 두려운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사실은 저희들 한 대담들 속에서 듣지 못하는 여러 귀한 얘기를 들으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아주 좋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